일단 어깨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근데 역사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좀 재밌게 풀어갈 테니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행 좀 도와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진행 좀 원활히. 자, 먼저 이제 어깨는 어디에 붙어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어깨 뭐 몸에 붙어 있죠? 어디 붙어 있겠어요? 근데 질문하는데 좀 이유가 있겠죠. 이 사진들은 제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의무위원장으로 3주를 국가대표팀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요. 거의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웠던 2장의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어깨 관절은 몸이 아니라 등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게 앞에서 본 거고요. 이게 왼쪽이 뒤에서 본 그림인데요. 등 뒤에 이 날개뼈, 우리가 날개뼈라는 게 있는데 이 날개뼈에서부터 어깨 관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서 봐도 날개뼈에서부터 어깨 관절이 나오죠. 혹시 아니 왜 강의하시는 사람이 자기 소개도 안 하고 저러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 먼저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혹시 이거 스피커 연결이 돼 있나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팔을 탁 내밀고요. 이 팔이 등 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깨는 어차피 등 뒤에 있는 날개에 붙기 때문에 이 날개뼈가 흔들흔들해서는요. 어깨가 안 아플래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힘든가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손가락은 손가락 접어 펴 되잖아요. 날개뼈 위로 움직여 아래로 내려 해보세요.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눈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뇌에서 제가 운동선수를 항상 운동선수는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선수에게 항상 저 날개뼈가 어디에 있는지 뇌에서 느끼도록 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날개뼈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느껴보는 게 되게 좋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새랑 똑같아요. 새도 등 뒤에서 날개가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등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새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거 동영상 좀 플레이해 주세요. 그래서 팔을 들 때 보통 이렇게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팔을 다 들려면 이렇게 날개뼈가 움직여야 됩니다. 즉 날개뼈 움직이는 거는 우리 몸에서 그 어깨를 움직이는데 크리티컬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핵심 요소입니다. 이 날개뼈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 그래서 날개뼈 다시 말하지만 이 어깨는 이렇게 등 뒤 날개뼈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할게요. 어쨌든 어깨는 등 뒤 날개뼈에서 나온다. 이게 핵심 중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알면 우리 와 계신 분들이 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던 재활치료를 하던 이 날개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다음. 그래서 저 날개뼈 운동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날개뼈를 위한 운동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동시에 나의 어깨 두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건자님, 네, 박현미 씨.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소리 더 못 켜요? 소리 못 켜요? 이게 소리 다 킨 거예요? 왜 이렇게 작지?
사실 앉아서도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 오디오실 자체를 손을 보시죠. 오디오실 자체를 손을 보시죠. 혹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감이 오세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손을 뻗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아까 제가 뇌에서 느껴야 된다 그랬잖아요. 팔을 뻗을 때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앞쪽으로 쭉 나가는 느낌을, 그러니까 손이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뇌에서 느끼는 거는요,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앞으로 쭉 나가는 느낌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느껴지세요? 날개뼈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반대로 날개뼈를 뒤로 쭉 쪼는 느낌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고요. 쭉 쪼았다가 다시 앞으로 쭉 내보내시고요. 그러니까 이 날개뼈가 쪼는 것도 근육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내보내는 것도 근육이 필요한데 그 둘 다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 근육들이 우리가 보통 어느 피트니스 센터 어디서도 이런 거는 요 날개뼈 강화 운동을 잘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저 날개뼈 근육들이 좋아야 어깨는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깨 관절이 등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등뼈가 안정되지 않고 흔들흔들하면 어깨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날개뼈가 이제 어떻게 생겼나 한번 좀 보세요. 차근차근히.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게 생긴 구조여서요. 그 왼쪽이 앞에서 본 거, 중간에 이제 옆에서 본 거, 오른쪽이 이제 뒤에서 본 거거든요. 보면 앞에서 보면 여기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죠. 옆에서 보면 그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요. 뒤에서 보면 그게 이렇게 가는 건데 이 3차원 구조를 머릿속에 넣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 전문의들도 한참 지나야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수술을 수백 번을 해봐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에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요것만 좀 생각하세요. 요걸 견봉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견봉. 그러니까 이게 이 날개뼈의 뒤에서 이렇게 긴 게 쭉 올라온 다음에 앞으로 쑥 가거든요. 뒤로 쑥 올라와 앞으로 쑥 가는 거. 요 앞으로 간 얘를 우리가 견봉이라고 한다. 이 해부학은 이제 별로 말씀드릴 게 없거든요. 머리 아프실 거 없어요. 하지만 저 견봉이 오늘 강의의 정말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견갑골의 견봉.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회전근개. 자, 여기까지 해부학 끝입니다. 예, 여기까지인데 이 날개뼈와 이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 이거를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어려운 용어를 얘기해 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이 용어를. 왜냐하면 향후에 아프시면 물론 이 용어를 아실 필요가 없으면 제일 좋지만 향후에 아파서 병원을 갈 때 반드시 의사는 저 용어를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회전근개. 어깨의 힘줄 4개를 통합해서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깨에는 어깨를 둘러싸는 총 4개의 근육이 있어요. 그 4개의 근육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이 바로 회전근개입니다. 이 이유는 해부학 없습니다. 요것만 반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이고 어깨, 팔꿈치만을 보긴 하지만 제 커리어 중에 그래도 대중들이 저를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스포츠 닥터 때문입니다. 뭐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프로야구든 프로배구든 여러 경기에서 그래도 뭐 좀 많이 알아봐 주셔서 되게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저의 생활의 90%는 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 환자를 보는 게 제 생활의 90%긴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자, 이제 오글거리는 제 소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네, 이러면서 나옵니다. 이거 넘어가시죠. 뒤에 너무 오글거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근데 이거 앞쪽 불만 꺼줄 수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좀 슬라이드가 약간 흐리게 보이는데 앞쪽 불만 끌 수 있으면 좀 꺼주시죠. 요 불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 얼굴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잘 보이시나요? 아,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깨의학 어떻게 시작됐나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무릎이나 척추는요 400년이 된 학문입니다. 저희 정형외과 이 관절 영역에서 가장 먼저 발달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밥 먹으러 나가야 돼요. 농사하러 나가야 되고 뭔가 작물을 수확해 들어와야 죽지 않습니다. 근데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저거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릎, 뭐 손가락 이런 거보다 손가락은 이게 곰배손도 밥 먹잖아요. 허리랑 무릎은 생존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달할 수밖에 없는 학문입니다. 다음.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봐도 사람들이 어깨를 들고 있지 않죠. 우리가 농사 짓는데 구태여 어깨를 들지 않아도 돼요. 허리랑 무릎만 잘 쓸 수 있으면 충분히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어깨까지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어깨까지 연구하고 치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릎과 허리는 가장 먼저 발달했고 가장 일찍 발전했고 기술도 훨씬 먼저 발전했습니다. 다음. 근데 보세요. 밥 먹을 때 어깨를 쓸 것 같죠? 안 쓰잖아요. 어깨 안 들고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사진을 찾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 사진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진을 썼어요. 네. 식량 섭취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어깨는요.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위에 있는 것을 따먹으려고 한다거나 뭔가 위에 있는 걸 집으려고 하는, 즉 인류의 생존이 아닌 인간의 욕구, 더 나은 삶과 관련된 게 어깨입니다. 다음.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내 삶이 좀 더 낫고 내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관절이 어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 70년대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당시에 한국에 어깨라는 학문이 발달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합니다. 80년대도 당연히 발달할 수가 없겠죠. 다음. 즉 어깨라는 거는 생존과는 무관한 오직 삶의 질과 관련된 겁니다. 다음.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어깨라는 학문은요, 이 전 세계에서도 20개국 정도 이외에는 어깨라는 학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이외에는 아직도 아무 의미가 정말 아무 쓸모 자체가 없는 학문이거든요. 다음. 그래서 자, 그럼 어깨 학문이 발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발달이 될까요? 어깨 통증을 해소하려는 대중, 환자들의 요구가 있어야죠.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어떻게 나 어깨 전문가였는데 환자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많이 치료해야 경험도 쌓이고 그러죠. 즉 어깨 통증을 해소하려는 대중의 요구가 있는 곳에서 어깨 학문은 발달을 합니다. 이 상정과 무관한 어깨는 지금 조금 연세 있는 어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원래 나이 들면 어깨는 원래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불과 저보다 20년 위만 해도 당연히 어깨는 나이가 들면 아프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더 눌러주세요. 아픈 어깨는 치료하는 관절이다 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1972년에 어깨 항문은 퇴동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퇴동했을지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당시 1970년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슈퍼 대국 딱 하나죠. 지금 뭐 중국도 잘 살고 뭐 그러지만 70년대는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하나였습니다.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저희 콜롬비아 대학병원, 제가 나온 병원이긴 한데요. 저도 어깨를 배우러 해서 저 병원에 갔어요. 저 병원이 이제 우리 어깨라는 학문의 메카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병원의 니어 선생님이 1972년에 처음으로 어깨라는 학문을 제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깨 원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의사들이 얼마나 되게 똑똑하고 훌륭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들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요,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저렇게 팔을 들 때 보통 옆에서 아야! 하고 느낍니다. 혹시 어깨 아프셨던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 순간에 어깨를 아파해요. 옆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이 아프니 옆에 어깨 뼈가 문제다라고 해서 저 뼈를 자르는 행동을 합니다. 의사들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그래서 저 뼈를 깎습니다. 클릭. 네, 저렇게 뼈를 깎아요. 당연하겠지만 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떼내고 뼈를 깎고 다시 근육을 붙이는데 그러면 수술하는 족족 팔병신이 됐습니다. 진담으로 팔병신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위 부모님 때 여쭤보시면 그런 얘기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어깨는 수술하면 망하는 관절이다라는 게 불과 한 10에서 15년 전까지도 국내에서의 어떤 당연한 그런 속설이었어요. 다음. 근데 저 논문이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논문입니다. 1972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저 논문이 발표된 그 해를 우리가 어깨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니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원인은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 그래서 아야! 라고 소리가 나오는데 클릭하면 바로 저 앞에 뼈를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그랬더니 이전까지 망하던 어깨가 앞뼈를 깎으면서 통증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또 이제 이 뒤에 얘기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저 논문을 잘 보면 앞에 어깨뼈를 자르는 게 전부가 아닌데 많은 의사들이 어깨뼈를 깎는 거에만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깨뼈만 깎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 논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저 뼈를 깎으면 옛날에는 관절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위에서 보는 거거든요. 저 뼈가 없어야 그 아래의 구조물이 보여요. 그래서 뼈를 깎고 아래 구조물에서 염증을 다 제거하고 힘줄 파열이 있으면 그것까지 수술을 해준다라는 문장이 써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앞에 뼈를 깎는다는데 너무 꽂혔던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이, 미국의 의사들이. 보다시피 저 위에 뼈가 여기 아이고 안 보여 참 속상하네. 예. 요 뼈거든요. 요 뼈. 요게 있으면 위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만큼 뼈를 이렇게 잘라내면 다음 페이지. 이 뼈랑 요 인대랑 같이 요만큼 잘라내면 여기가 훤히 보입니다. 그래야 이 수술들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 뼈를 깎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다음. 그 80년대 이제 미국에서 저 뼈 깎는 수술이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게 돼요. 그거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견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 아까 앞에 뼈를 깎는다는 것도요. 바로 저 네, 바로 저 견봉의 앞쪽, 이 견봉의 요 앞쪽, 이 앞쪽을 깎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런데 그 니어 선생님의 이제 수제자, 나중에 그 콜롬비아 대학병원의 어깨 그 의국의 과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대권을 물려받으신 분인데 빌리아니 스님이 이런 논문을 또 발표합니다. 저 견봉의 모습들을 쭉 그 시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똑바른 사람이 있고 약간 구부러진 사람이 있고 많이 구부러진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부러진 앞쪽 뼈가 많이 자란 견봉에서 회전근개 파열 빈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그 착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 뼈 깎는 게 맞았어. 저 뼈만 깎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착각이 배가 되고 이제 그 굉장한 열풍을 해서 일으킵니다. 다음. 자, 한 번 더 클릭. 그래서 네. 이 아까 옆에서 볼 때 견봉이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제가 어디를 지금 짚고 있는지? 오른쪽 그림에서 네, 이렇게 뾰족하게 뼈가 자란 게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클릭.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뾰족하게 뼈가 자란 저 뼈가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뾰족하니까 이 밑에 있는 힘줄을 저 뼈가 갉아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오른쪽 동영상 보여주세요. 아, 오른쪽 동영상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왼쪽에 없는 힘줄이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근육이거든요. 아까 말한 회전근개 중에 하나인데 이 바로 위에서 뼈가 짓누르고 있으니 왠지 우리 들으신 분도 왠지 생각할 때 저 뼈가 근육을 찢을 것 같잖아요. 다음. 그래서 오른쪽 동영상 좀 해주세요. 아니, 오른쪽 동영상. 네, 이거 동영상. 네,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데 여기 뼈가 있으면 뭐 저 근육도 다쳐질 거 아니야. 거기다 이게 좀, 이게 불 때문에 흐린데 왼쪽에 보면 여기 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온 거? 예. 엑스레이를 봐도 이렇게 뼈가 보여요. 와, 저 뼈가 역시 전부였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란 단어와 함께 저 뼈 깎는 열풍이 정말 미국을 완전 강타를 합니다. 충돌 증후군이란 단어는 뭔가 하면 견봉의 뼈가 아래 힘줄과 충돌한다라고 해서 저 충돌 증후군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이 뼈 자란 것이 힘줄 파열의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으면 된다. 아주 명쾌한 논리가 형성이 되고요. 언뜻 볼 때 빈틈이 없잖아요.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다음. 그래서 80년대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뼈깎기 열풍, 이걸 이제 견봉 성형술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열풍이 정말 전미를 강타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2010년대에 10년도 한국의 열풍이 2000년도 후반에서 2010년도 중반까지 한국에도 저 열풍이 불어요. 30년 뒤에 본 거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뼈를 없애면 된다라는 거였죠. 다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게 옆에서 다시 해보세요. 여기에 근육이 있거든요. 클릭해 보세요. 근데 뼈는 여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2차원과 3차원의 차이인데요. 보세요. 왼쪽은 앞에서 본 거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 뼈가 사실은 저 앞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근육은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앞에서 보니까 마치 겹쳐서 보이는 것 때문인데 실제는 저 뼈는 힘줄을 누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또 당연하죠. 아까 말한 걸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이걸 들으면 아니 의사가 그렇게 바보 같은 존재였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 보면 근육은 답답합니다. 네. 근육은 여기에 있고 뼈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 뼈를 깎는 게 근육 파열을 막는 거에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이 드디어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근데 이제 그때 빌리아니 스님도 코멘트를 하죠. 야, 나는 앞쪽 뼈가 많이 자란 견봉에서 회전근개 파열 빈도가 올라간다 그랬지. 뼈가 파열을 일으킨다는 말은 안 했어. 자,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잘 봐보세요. 회전근개 파열과 이 뼈가 자란 것이 둘이 같이 겹쳐지는 상관관계가 높다고만 했지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빌리안 선생님은 니어 선생님은 저희 이제 태사부격이고 제가 콜롬비아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저를 가리킨 선생님이 빌리안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잘 보면 어디서도 원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전근개 파열이 많은 사람들을 봤더니 뼈가 자라 있더라라는 것뿐이에요. 뼈가 자란 게 찢었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난 억울하다. 저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그래서 진실탐험대에서 이제 나섭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뼈의 정체는 뭐냐? 이건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어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견봉이고요. 여기 인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굉장히 재밌는 특성 중에 인대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면 인대가 뼈로 변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육이 이미 찢어지거나 이 근육이 작동을 못하면 이 팔이 흔들흔들 하면서 이 인대를 계속 치거든요. 그래서 클릭. 그래서 저 인대가 뼈로 변한 게 사실은 아까 말한 자란 뼈였던 겁니다. 그럼 원인 결과 거꾸로죠. 힘줄 파열이 먼저고 또는 힘줄 약해지는 게 먼저고 뼈 자라는 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반전 중에 큰 반전이죠. 다음.
그래서 견봉성형술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마구 막 뼈를 이렇게 누를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막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 의학에서는 이거 용인될 수 없는 수술이긴 한데 여전히 국내의 어깨 수술 중에 저는 이제 심평원이라는 데에서 이제 의사들 다 심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 견봉성형술입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그 반격이 시작된 후 전 세계 의사들이 모두 모여서 드디어 집대성된 논문을 냅니다. 이게 이제 2011년도에 나와요. 클릭 해보면 원래 그 충돌 증후군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클릭. 이학적 검사로 충돌,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팔을 만져보면 충돌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다. 다음. 정상 어깨에서는 견봉이 힘줄을 누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에서는 안 누르지만 뼈가 자라면 누른다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는 거죠. 다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그 뼈 자랑 가시는 아래 회전근개를 개를 누른다. 다음. 자란 뼈를 깎아내면 치료가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그 뼈를 깎는 의사들의 논리였던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타파한 마지막 최종 결정판, 끝판왕이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클릭. 저거 틀렸고, 저거는 이학적 검사로 충돌 증후군을 알아내는 검사법이 한 3개쯤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깨의 모든 질환, 어떤 질환을 갖다 놔도 그 검사법을 하면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충돌 증후군을 검사하는 검사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정상 어깨에서는 견봉 힘줄을 안 누르는 줄 알았는데 누르더라고요. 원래 약간은 눌러요. 지금 다 누르고 있어요. 근데 눌리는 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가시나 아래 회전근개 안 누르는 거 아까 3차원으로 보여드렸죠. 자란 뼈 깎아내면 치료 안 되죠. 그래서 이 4가지 명제를 확실하게 타파를 하면서 2011년 이후에 이제 저 충돌 증후군의 이야기가 많이 사라집니다. 다음. 그런데 그렇다 해도 저런 충돌 증후군, 물론 오해는 있었지만 어쨌든 저런 개념을 맨 처음에 보여준 저 니어스 선생님이나 빌리안니 선생님을 그래도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는 이 당시는 MRI가 없었고요. 있긴 있었어도 너무 실험적이었고 이걸 다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충돌 증후군이라고 당시 불리었던 그 병들은 지금은 이렇게 여러 병으로 나뉩니다. 뭐 점액낭류, 회전근개 파열, 유착성 관절염, 견봉설 관절염, 어깨 관절, 여러 한 10개 정도의 병으로 이제는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저 단어는 저 수많은 진단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하나로 뭉뚱그린 아주 원시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1970년 당시 의학기술로는 세부적으로 진단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저고 이게 빌리안니 선생님이고 뒤에 있는 이 사진이 니어 선생님이세요. 예, 다음. 그래서 72년 당시는 충돌 증후군, 이제 뼈 깎는 수술이 필요한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한 번 더 클릭. 2019년 현재는 이것을 10여 가지 진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보다 많이 어리죠. 10년도 한참 더 전인데 그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던 당시 제 모습입니다. 다음. 근데 여전히 그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면 보이겠지만 충돌 증후군은 여전히 가장 많은 진단과 가장 많은 수술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진단명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50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50견이라는 단어 만들어 보신 분 없으시겠죠? 다음. 이 동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50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저희는 그냥 50견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50견도 원인 종류가 아주 많다면서요? 50가지? 네. 환자가 다시 왔을 때 모든 환자가 얘기하는 게 첫 마디가 전 50견. 네, 다 그렇습니다. 전 50견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깨 통증은 다 50견으로 대변이 되는 건데 사실 50견이라는 말은 진단이 아니라 그냥 50대 어깨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네, 그 안에 진짜 진단은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또 중요한 건 진단이 하나고 치료도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이 30여 가지면 치료도 30여 가지죠. 그 중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50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그렇죠. 방금 말한 것처럼 충돌 증후군도요 50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50견을 벗어나는 병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아까 20대 우리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50견의 범주와 다른 통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적어도 40대 넘어가면서 아픈 어깨는 우리가 50견의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50견이요. 50, 그 숫자 50이에요.
견은 어깨 견. 50세의 어깨입니다, 그냥. 옛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어깨는 원래 나이가 들면 다 아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0세에 그냥 어깨가 원래 아파지는구나 라고 해서 옛날에 한의학을 했겠죠, 사람들이. 한의학의 입장에서 50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50세면 아프니까. 근데 그건 원인이 아니라 어깨 아프시네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픈 어깨와 동의어고요. 심지어는 목 디스크가 있어도 어깨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것도 현재는 50견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하나를 구분하지 못하면 치료도 할 수 없어요. 치료 방법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환자들 하는 얘기 중에 뭐 의사마다 진단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워낙 진단 다양하기 때문에 감별하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답은 보통 하나죠. 아픈 이유는 하나예요. 아니 물론 여러 원인에 의해서 뭐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럴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명한 진단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감별을 위해서는 저는 제 제자들한테 항상 무한대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좋은 의사 한 명의 의견이 중요하지 여러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저는 모르겠어요. 과학인데 어떻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의사마다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제대로 말하는 의사가 한 명인 거겠죠. 다음.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한 그 의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바보 같은가 하면 중세 시대에도 의사는 가장 그 당시 제일 공부를 잘하는, 물론 지위는 굉장히 낮았지만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피를 뽑아내는 게 병을 치유하는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알다시피 피 안에는 백혈구가 있고요. 우리 몸에서 균을 몰아낼 수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피를 계속 뽑으면 결국 균을 못 이겨내고 죽어요. 근데 피를 뽑아내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다 의사들이 저 피를 뽑았었습니다. 저게 중세 시대고요. 그러면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알다시피 이제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중세 시대 얘기를 하면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00년, 딱 100년이면 뭐 조금 마음에 와닿잖아요. 100년 전에 그때는 조금 이제 뭐 전화는 아직은 대중화되기 전이죠. 그래도 뭐 우편도 있고 전 세계가 그래도 약간은 통용을 하니까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였는지 좀 기록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글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당시는 이제 영국이 좀 세계의 가장 선두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의 의학이 가장 좀 인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 그 로버트 리스턴이라는 의사를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라고 쳤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사망률이 10분의 1이었어요. 10명 중에 1명은 죽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수술하러 가는데 의사가 동의서 받으면서 이 수술을 하면 10명 중에 1명은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수술 안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그 정도가 이제 최고의 의사였다는 거죠. 근데 왜 최고의 의사였냐면 불과 길 하나 딱 건너 있는 병원에서는 사망률이 4분의 1이었어요. 4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획기적인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워낙 그 전쟁이 많고 균이 많다 그러니까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이제 폭탄 파편에 맞는 경우도 있고 총에 맞는 경우도 있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다 썩기 전에 그거를 잘라내는 수술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었는데 30초 만에 모든 수술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의 영역의 의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의학 기술로는 그나마도 10명 중에 1명은 죽었다는 거죠. 다음. 그런데 그 100년의 발전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0년 정도가 예전 100년 발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핸드폰 저희 그 갤럭시 1이나 2 지금 주면 아무도 못 쓸 거예요. 그 정도 속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 발전 속도가. 특히 어깨랑 팔꿈치는 어깨는 72년에 시작된 학문이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지금 더 빠르거든요. 저는 제가 수술하는 모든 자료를 전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녹화를 하는데 1972년 이제 10년 전에 제가 수술했던 그 자료를 보면요. 원시인 도구로 수술하는 것 같아요. 진짜 원시인이 수술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10년 사이에도 이렇게 정말 이거 상상도 못하게 바뀌었구나. 정말 10년 뒤에는요. 힘줄 끊어진 거 본드로 제가 붙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본드 한번 찍 붙어버리면 좀 수술할 필요도 없잖아요. 5초면 끝나겠다. 이렇게 보고 본드 찍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어깨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달돼 있을 겁니다.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인터넷 시대고 전 세계 의사들은 서로 다 교류를 하고 있어요. 숨은 고수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IT는 어떠냐라는 건 뭔가 하면
아니 그 삼성 뭐 LG 이제 다 뭐 애플 다 좋은 핸드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정말 조악한 걸 만들고 아 이게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진짜 숨은 고수야라고 핸드폰 말한다고 그게 통용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의사도 똑같습니다. 의사들은 전 세계가 이미 다 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뭐 어떤 의사가 어느 도시에서 뭐 리스본에서 하고 있는지 파리에서 하고 있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저런 현혹된 잘못된 남한 고수라는 거에 현혹될 게 아니라 그 의사는 도대체 무슨 논문을 썼는지 어떤 세계적인 명성은 어떤지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보고 저도 눈이 아프거나 뭐 어디가 아플 때는 의사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저는 꼭 저런 의사들이 어떤 의사인지 찾아보고 갑니다. 다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까 말한 50견의 큰 범주 중에 충동증후군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다 50견이라고 이런 거다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하나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수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국내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은 개수를 보면 2009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갑자기 막 많이 생기는 권리는 없잖아요. 이건 아까 말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즉 어깨 통증을 더 이상 참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깨 발전의 가장 기점을 저는 20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0년 전에는 정말 환자가 적었고 2010년 뒤부터는 확실히 환자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말 국민들이 우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어깨 아픈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이미 말했던 해부학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에는 이제 4개의 힘줄이 있어요. 아까 이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끊어지는 놈이 저 위에 있는 이걸 극상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극상근, 이게 극상근입니다. 요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앞으로 가서요. 앞으로 가서요. 네, 요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